예, 안녕하세요. 미래학교를 대표하는 오정윤입니다. 유튜브 대학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강에서는 역사의 눈을 했고 제2강에서는 상징의 눈을 했습니다. 제3강은 과학의 눈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여러 유물들이 있는데 그 유물들 가운데 과학적 사유 또는 과학적 기술이 들어간 유물들을 바라보는 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개교한 주마령 대안학교이자 현재는 시민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학습 공동체를 지향하는 미래학교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미래학교에서는 미래학교 TV라는 유튜브와 한국사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이 한국사와 만난 박물관 유물을 국립중앙박물관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이유는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모든 유물들을 가장 집대성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 제1층 고고관과 역사관을 중심으로 보면 한국사 통사와 만나서 박물관 유물을 역사와 연계해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소재가 되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총 1층, 2층,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층은 선사고대관, 그래서 구석시대부터 시작해서 남북국 시대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중세 근세관은 고려실, 조선실, 대한제국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남측 방향은 기증관이 있고요. 북측 방향은 서화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림, 불교 회화, 불교 조각, 공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층은 남측 면에 중앙아시아실이라든지 중국실, 일본실과 같은 아시아관이 있고 아마 한국 유물과 가장 근접해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이고요. 그 건너편에는 불교 조각 그리고 고려청자, 조선백자가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층은 말 그대로 구석기실, 신석기실부터 시작해서 발해실까지 해서 남북국 시대까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층 선사고대관은 구석시설부터 남북국 시대 실로 되어 있고 중세 근세관은 고려 1실, 고려 2실, 그리고 조선 1, 2, 3실과 대한제국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에 서화 불교 회화실은 전통 우리 회화 그림과 불교 그림 그리고 목칠 공예실이 되어 있고 건너편에 기증실이 있습니다. 이 기증실을 많은 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이 기증실 안에도 보물이나 국보급 유물들이 있습니다. 꼭 박물관 답사를 하실 때는 기증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3층에는 도자기실이 있고 불교 조각실이 있습니다. 특히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의 명품들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너편에는 아시아실이 있는데 일본실, 중국실, 중앙아시아실, 인도 동남아시아 그리고 신안 해저 유물들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의 공간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1층 통로에 역사의 길이라고 해서 석탑 기단부, 팔부중성이라고 부르는 기단부가 전시되어 있고 중앙에는 월강사, 월랑선사 탑비가 있으며 끝부분에, 그러니까 동쪽 부분이 되겠죠. 끝부분에 개성에서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 경복궁으로 옮겨놓은 것을 다시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1층 동쪽 끝부분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외 전시실로 야외 정원이라 부르는데 나말 여초, 그러니까 신라말 고려초 우리나라 선승들의 탑비 등을 볼 수가 있고 대부분 이제 폐사지나 이런 데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볼 수 없고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정원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작품 수준, 미학적 수준은 최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놓치지 않고 관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박물관 전체 구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박물관 답사를 하기 위해서 특히 박물관 안내, 박물관 해설을 하시는 분들은 꼭 이러한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박물관 유물을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을 가져라. 그래서 역사의 눈, 과학의 눈, 상징의 눈, 그리고 예술의 눈, 비교의 눈. 제1차 유튜브 대학에서는 이 가운데 역사, 과학, 상징, 예술의 눈 4개의 눈을 강의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많으면 재미있다는 것은 박물관 유물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상당히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접이의자, 우리가 보통 낚시할 때 필요한 접이의자나 그 다음에 화판대, 망원경, 지시봉 등이 필요하고 그리고 박물관은 여러 번 관람을 하는데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목적을 정해놓고 하면 박물관 답사가 훨씬 더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보는 눈을 가지라는 것은 이렇게 5개의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5개 말고도 여러 눈이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박물관 유물, 한국사 만난 박물관 유물 유튜브 대학에서는 이 가운데 4개의 눈은 꼭 가져라.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에는 어떤 과학의 원리가 있을까? 비파형 동검의 살상력은 어디서 오는가? 또는 이제 우리가 환도대두라고 부르는 둥근 고리칼의 이 무늬는 어떤 상징을 갖고 있을까? 또는 신라 궁관에 있는 이렇게 구분옥, 고곡이라고 부르는 구분옥은 왜 달았을까? 이런 것들이 상징의 눈으로 봐야만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유물의 특징을 찾아내라. 뭐 신라 동중의 특징은 무엇인가? 농경문의 청동문의 특징은 무엇인가? 또는 고려 청자 참외 모양병의 미학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보는 눈을 가져라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준비물 가운데는 이렇게 접이식의집, 그 다음에 메모용 화판대. 보통 청소년들이 답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바닥에다가 이렇게 놓고 하거나 이렇게 전시 유물, 그 유물 유리판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선을 위해서 그런 것은 가능한 지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간단한 그 메모용 화판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물이 좀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 지시봉은 특히 해설사 하시는 분들은 어떤 유물을 지시하거나 상징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때 지시봉이 필요한데 이렇게 불이 나오는 빛이 나오는 지시봉은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7분 출애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봤을 때 한 번이나 2번 봐서는 눈과 마음이나 머리에 각인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각인을 하려면 7분 정도를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7분 보는 것을 7번 반복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박물관은 7번 이상을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 유물의 형태라든지 무늬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자기 것으로 체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7분 최대의 7회의 방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답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가족 단위로 오게 되면 전부 유리 벽에다가 거의 붙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물을 전체적으로 보는 가시권으로 물러나서 뒤에 있거나 다른 관람자의 시선이나 동선을 막지 않는 예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뒷사람의 시야를 막지 않고 동선을 가리지 않음으로써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관람 예절, 그것이 바로 이 전시 벽으로부터 약 1.5m 정도 떨어져서
관람하는 예의가 필요하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어떤 공중 도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럴 때는 유물을 볼 때 일반적인 전시 유물은 그냥 평면적인 전시 벽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도의 공간에 있다 그러면 그 시대에서 무엇인가 특별하거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같은 평면이라 할지라도 돌출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돌출 공간도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별도의 공간은 여러 유물들이 서로 비슷하지 않은 특별한 것을 모인다면 이렇게 돌출 공간은 같은 청자 또는 백자 가운데 국보나 보물 또는 미학적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이렇게 돌출 공간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유물 옆에 이렇게 빨간 걸로 해서 국보나 보물을 표시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꼭 놓치지 않고 이렇게 관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통의 전시물 그리고 나서 보통의 전시물을 보게 되면 박물관 답사의 맛과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물을 보는 5개의 눈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눈, 과학의 눈, 상징의 눈, 예술의 눈, 비교의 눈인데 자, 먼저 역사의 눈입니다. 유물은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석시대는 깸석기가 등장하고 신석시대는 간석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조선 시대는 청동기가 청동기가 등장하고 열국시대는 철기시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맞는 특징적인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시대는 이런 주먹도끼, 그 다음에 신석시대는 갈판과 갈돌, 그 다음에 청동시대는 비파형 동검, 철기시대는 말의 재갈이라든지 쟁기 같은 것이 등장합니다.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 속에 등장한 유물들을 그 역사의 시대에 맞춰서 볼 수 있는 눈, 그걸 역사의 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상징의 눈입니다. 모든 유물에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고라든지 문화라든지 지향하는 의식이라든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근 고리칼에 저런 무늬는 과연 저게 뭘까? 새일까? 나뭇잎일까? 그리고 둥근 고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태양일까? 뭐 이런 또는 하늘을 상징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또는 뭐 이렇게 큰 대도는 왜 출현했을까? 그래서 역사의 눈과 상징의 눈이 결합해서 보는 것이 환두대도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징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졌을 때 유물이 좀 더 자신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술의 눈입니다. 왜 고려시대 사람들은 비색을 추구했을까? 일반적인 그냥 도자기의 색깔이 나오면 좋겠지만 특별히 비색이라고 불렀습니다. 푸른색 가운데도 너무나 신비로운 색이다. 그래서 비색은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것은 불교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 또 이 윗부분과 중간 부분과 하단 부분이 서로 길이가 다 다릅니다. 비례가 서로 다르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선은 횡선이고 그 가운데 있는 선은 호선이고 밑에 있는 선은 사선입니다. 왜 이렇게 선이 다를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곡선미를 갖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는 눈, 예술의 눈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과학의 눈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빗살무늬 토기의 용도, 곧 취사용과 저장용만 배우지 이것이 갖고 있는 예술성이나 종교성이나 과학의 기술, 이것은 우리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 빗살무늬 토기에도 여러 가지 과학의 눈이 있습니다. 왜 바닥이 뾰족할까? 빗살무늬는 왜 새겼을까? 빗살무늬 토기는 과연 몇 도에서 구웠을까?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과학의 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비교의 눈입니다. 범종이라는 것은 불교의 사찰에서 쓰이고 있는 보편적인 기물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동종과 우리의 동종은 기능이나 용도가 전혀 다릅니다. 이런 것을 보는 눈이 바로 비교의 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박물관 답사의 기본적인 준비는 마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작하는 과학의 눈. 과학의 눈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의 변화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석시대 빗살무늬 토기를 볼 때는 이렇게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조선시대에서 이제 삼국시대에 오면 드디어 손잡이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과학기술의 변화가 있는가? 당연히 굽는 온도의 차이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이나 특히 박물관 해설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과학기술의 변화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의 유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 시대의 유물과 오늘 현재 유물과 내가 다음에 볼 유물의 시대를 연결해서 역사를 관통해서 과학기술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게 꼭 필요하다. 자, 그리고 각 유물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학의 눈을 가졌을 때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랬을 때 숨어있는 과학의 비밀을 찾는 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빗살무늬 토기는 지금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둥이 아가리 부분이라고 하는데 아가리 부분이 이렇게 찌글찌글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열국시대, 사만시대의 이 그릇은 정말 반지름의 균형이 잘 돼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당연히 왼쪽에 있는 것은 물레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굽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 이 태토가 견디지를 못해서 찌그러졌다면 이것은 물레를 돌려서 반지름이 모두 똑같게 해서 균형이 아주 잘 이루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워도 다른 모양으로 완전한 구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과학의 비밀을 찾는 눈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또 하나는 이렇게 목판 인쇄가 있고 금속 활자 인쇄가 있습니다. 목판 인쇄가 갖고 있는 과학기술과 금속 활자가 갖고 있는 과학기술은 무엇이 다르고, 또 하나는 이 인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활자인 것 같은데 사실은 활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개가 바로 종이와 먹입니다. 이 종이가 좋지를 못하면 활자를 찍었을 때 물이 번지면서 결국에는 글자도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먹이 안 좋으면 찍히질 않습니다. 먹이 이 활자판에 먹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종이에다 찍어도 글자가 찍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쇄술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활자와 종이와 먹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을 가져야지. 그래서 여기에 어떤 과학기술이 담겨 있을까, 이것을 만든 장인들은 어떻게 그러한 과학기술을 가졌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쇄 과학을 발전시켰을까 하는 그런 눈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과학의 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오늘 몇 가지 유물을 통해서 과학의 눈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릇의 과학입니다. 주방에 가서 한번 그릇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모든 그릇들은 거의 다 둥글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조선시대 이러한 우리가 먹물을 가를 때 필요한 물이라든지 이걸 할 때는 이러한 사각형의 도자기들이 간혹 있고 이형 그릇이라고 합니다. 다른 모양의 그릇. 그러나 그것은 아주 소수고요. 대부분의 그릇은 원형을 갖고 있습니다. 왜 원형을 갖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1000도 넘는 고온에서 이것을 구울 때 거의 태토가 빨갛게 달궈져 가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이렇게 허물어질 정도로 아주 미세한 미세한 어떤 그 열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레로 돌려서 거의 반지름이 원형에 가까울 때 그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원형을 유지하는 것은 둥근 그릇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릇은 대부분 이렇게 둥글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렇게 둥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손으로 해서는 이렇게 완전한 구 형태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물레를 활용하면
구심력과 원심력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릇이 구형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구웠을 때 찌그러지거나 파손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박물관 유물 중에는 이렇게 찌그러진 유물이 거의 없냐? 대부분 이걸 제작한 후에 찌그러지거나 불량품들은 다 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만들어진 것만 활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박물관 유물에서 보는 도자기들은 거의 원형에 가까운, 구형에 가까운 그릇들을 보기 때문이지, 실제 도자기가 있는 그러한 가마에 가면 그 주변에 깨진 그릇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 깨진 것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찌그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은 물레를 활용해서 가장 둥글게 했을 때 원형이 유지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둥글게 했을 때 단위 면적에서 많은 채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네모난 그릇 같은 데다가 물을 담고 했을 때는 그 물의 그 밀도가 압력이 있어가지고 대부분 끝부분이 대부분 깨지거나 파열이 되거나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중가가 이 둥근 원형에서는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채적에 이 물의 장력이나 압력이 전체 표면에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파손되거나 갈라지는 비율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그릇을 둥글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낚싯바늘의 과학이 되겠습니다. 신석시대에 들어가면 이렇게 낚싯바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청소년들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낚싯바늘과 툴을 왜 결합했을까? 이음낚시라고 하는데, 그냥 뼈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나. 그러나 뼈는 부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물에 가라앉지를 않죠. 그러니까 낮은 물에서는 뭐 뼈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30m, 40m 깊은 바다에 있는 큰 물고기, 그러니까 얕은 바다에서는 작은 물고기, 깊은 바다에서는 큰 물고기이기 때문에 큰 물고기, 예를 들어서 방어라든지 다랑어 같은 거 잡으려면 아무래도 낚싯바늘이 30m, 40m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의 무게를 가지고 높낮이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곧 이 이음 낚시의 추의 크기는 곧 바다 깊이의 높낮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추가 큰 것은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한 낚싯바늘 추가 되겠고, 작은 바늘은 얕은 바다에 보통의 고기를 잡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음 낚시는 높낮이를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김해의 조개무지 폐총에 보면 정말 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방어부터 시작해서.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신석시대 사람들은 어떤 그 바다의 어느 지점에, 어느 깊이에, 어느 계절에 물고기가 이렇게 지나가는지를 다 알았습니다. 오랜 관찰을 통해서 물고기의 생태를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조개무지 폐총, 곧 우리가 생활백화점이라고 합니다. 신석기 시대 생활백화점인 폐총에서 출토되고 있는 물고기 뼈를 통해서 신석시대 사람들이 어떤 물고기를 좋아했고, 어떤 물고기를 많이 잡았고, 어떤 물고기들이 그 지역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이 물고기의 생태, 그러니까 폐총에 있는 물고기 뼈를 통해서 물고기의 생태를 전부 알았던 거고, 바로 이 낚싯바늘이 그것을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있고, 자, 다음 세 번째로는 바로 이음 낚시에서 갖는 게 뭐냐? 계절의 변화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바로 이 고래 그림은 오늘날 울주에 사는 신석시대 사람들이 고래의 생태를 파악하고 어느 계절에 고래가 오는지를 준비하고 있다가 고래가 몰려오는 계절이 되면 고래들이 이제 새끼를 낳곤 할 때는 파도가 많고 물살이 빠른 바다 쪽보다는 아무래도 강과 바다가 모이는 기수지역,
거기에는 플랑크톤도 많고 먹이도 많고 물살도 없으면서 안전한 구역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일정한 삶을 살게 되는데 바로 이곳에 오는 고래의 생태를 모두 파악했죠. 그래서 그물로도 잡고 작살로도 잡고 그래서 그러한 이 물고기들이 계절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어디 오는지를 전부 파악했죠. 곧 예를 들어서 동해안에 사는 사람들은 연어가 오는 계절을 준비해서 그 계절이 되면 이제 모든 노동을 그만두고 연어만을 잡아서 그 연어로 1년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절임이라든지 말리거나 해서 이런 것들은 다 계절의 변화를 알았던 거죠. 어느 시절에 조기가 오고 어느 시절에 오징어가 오고 이런 것들을 전부 알았던 겁니다. 이것은 바로 계절의 변화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 낚싯바늘 크기를 보면 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잡히는지를 다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해양 지식을 거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무지 중요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작살의 크기를 보면 주로 얕은 바다에서 그냥 이렇게 작살을 찍어서 물고기를 잡는 또는 손으로 물고기를 채집하는 예를 들어서 조개라든지 뭐 오징어라든지 낙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안가에서 썰물이 됐을 때 채취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방어나 이런 것들은 먼 바다에 나가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100m, 200m 더 넓은 바다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 낚싯바늘의 크기를 보면 안 됩니다. 이 낚싯발이 큰 것은 깊은 바다에서 큰 물고기를 잡는다는 거기 때문에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배에 유물이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만 하고 있었는데 김해 비봉리에서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배의 파편이 나옴으로써 바로 어선을 활용한 원양 어업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낚시판을 통해서 우리가 원양 어업을 했다는 것도 알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바로 그물입니다. 그물이라는 게 이렇게 투망이라 해서 이렇게 가까운 바다에서 던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어망추들은 곧 넓은 바다에 가서 때를 지어서 오는 물고기의 생태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그물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낚싯바늘, 이음 낚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과학 지식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높낮이를 조절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물고기의 생태를 파악했다는 거,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배를 타고 먼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이를 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과학의 눈으로 보는 세 번째 유물입니다. 가야토기를 보면 다른 유물에 비해서 많은 이런 투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석시대나 청동시대의 그릇들은 크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높은 온도에서 구울 때 그 기형이 지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40cm에서 50cm가 가장 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삼국시대가 되면 국가 권력이 생기고 지배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배자들은 뭐 하늘의 제사를 지내거나 땅의 제사를 지내거나 조상님한테 제사를 지낼 때 권위와 위엄과 신성성을 위해서 아주 큰 그릇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큰 그릇을 만들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기대를 만들고 그 기대 위에 그릇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릇을 크게 보이게 되죠. 그리고 좀 더 그릇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이 기형이 무너지지 않고 원형을 유지할까? 이걸 고민을 했겠습니다. 그 고민의 첫 번째가 바로 이 투각입니다. 자, 이 가야토기의 투각은 이렇게 삼각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형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삼각형을 많이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원형은 이렇게 오려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것은 뭐냐면 그릇을 굽게 되면 어마어마한 열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그 태토의 성격이나 태토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의 구성도에 따라서 좀 더 약한 부분이 찌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러한 그 무늬를 만들면 예술적으로도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과학의 눈이기 때문에 예술의 눈은 그렇게 여기에 설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술성도 있습니다. 되게 멋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모를 두르면
이 깎은 요 부분, 이 부분이 밀도가 집중돼서 다른 어떤 열의 힘을, 그 가마는 어마어마한 열의 대류가 있거든요. 그 열의 대류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를 집중시킴으로써 기형을 유지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금관 같은 데서 금관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금관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물들이 이렇게 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이렇게 그 어떤 끈이나 창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거나 두드려 놓으면 그 박힌 부분이 밀도가 집중돼서 금관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밀도를 집중시킴으로써 기형을 유지하는 그런 과학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릇을 굽게 되면 이렇게 가마에 이렇게 널판지를 놓고, 널판지나 이걸 놓고 그 위에 바로 이제 그릇을 올려놓게 됩니다. 자, 그릇을 올려놓게 되면 이 그릇의 안쪽은 열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 그릇이 찌그러지거나 열을 많이 받는 부분에서는 단단하게 되지만 열이 또 받지 않는 부분은 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릇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는 겉면이지만 활용면에서는 안쪽 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쪽 면에는 열이 닿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그 굳은 도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르다는 거죠. 제대로 익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겉과 속이 제대로 구워지려면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 이 속으로 열이 들어가서 화도가 들어가서 안쪽과 바깥쪽이 골고루 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에 고른 온도가 들어감으로써 굽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토기들은 겉과 안쪽, 속이 거의 비슷한 온도에서 구워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투각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 토기가 구워질 때 600도에서 한 900도, 1000도 될 때 온도가 급격히 오릅니다. 물론 이제 900도, 1000도부터는 온도가 완만하게 오릅니다. 그러나 100도에서 200도, 300도, 500도는 엄청난 속도로 불이 확 오릅니다. 그 보통 오르는 온도가 보통 700도 정도 됩니다. 그때 이 빗금을 거놓거나 이런 투각을 하지 않으면 팍 하고 깨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웬만한 이제 청자나 이런 것들은 초벌구이를 한 후에 재벌구이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삼국시대나 신석기 청동시대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빗금을 긋거나 아주 단단하게 두드립니다. 그걸 탄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빗금을 긋거나 탄날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투각을 하게 되면 수분이 빠져나갈 때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져나가거든요. 증발을 할 때 그 팽창개수라고 합니다. 그 수분 팽창개수를 분산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토기에 어마어마한 열이 가해질 때 그 열의 집중을 분산시키는 방법 중에 아가리 쪽을 두껍게 만들다거나 아니면 빗금을 긋는 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기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야 토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과학의 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박물관 유물은 특별하게 유튜브 대학 특별 과정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선사 시대 한 60여 개의 콘텐츠, 삼국시대 한 60개의 콘텐츠, 그러니까 강의 콘텐츠가 한 60개가 되는데 개별적 유물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왜 그릇은 대부분 둥글까? 그것은 높은 열에서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레를 돌려서 원심력과 구심력이 들어가야만 가장 형태가 고른 원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레를 활용해서 원형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원형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안에 물이나 뭘 채웠을 때 그 안에 있는 면의 전체적인 압력의
개수가 거의 동일하게 됨으로써 기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도 있고 그릇이 깨지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넓은 채접을 자랑한다. 자,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고요. 네모난 그릇 같은 것은 주로 이렇게 구워내면 대부분 사각, 각 쪽 부분이 되게 약하게 온도가 구워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부분 물이나 뭘 채워놨을 때 대부분 떨어져 나가거나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릇은 대부분 다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낚싯바늘을 통해서 낚싯바늘의 크기에 따라서 바다에 들어가는 낚시의 높낮이를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고, 또는 낚시 바늘의 이 추를 통해서 물고기를 어떤 물고기를 잡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물고기의 생태를 우리가 신석신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어떤 물고기를 잡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계절의 변화, 어떤 물고기가 어떤 계절에 오는지 이것을 전부 파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낚싯바늘의 크기에 따라서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이용해서 먼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야토기의 이 투각을 통해서 밀도를 집중시킴으로써 그릇의 형태를 유지하는 그런 과학적 기술을 여기다 적용을 했고, 또 투각을 함으로써 겉과 속의 열 화도가 똑같이 분포해서 굽기 온도가 같게 만든 그러한 용도로 바로 투각을 했다. 그리고 급격히 온도가 오를 때 수분 팽창 계수에 의한 그릇의 균열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투각을 하면 그릇이 원형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야토기에는 이런 투각이 있다. 그래서 가야토기가 크게 보인다. 자, 이 정도로 과학의 눈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고, 지금까지 과학의 눈으로 보는 한국사 유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